오늘 여기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레이디앤 제너먼이라 하면 자꾸 박수치고 조용히 했던데 여러분 하니까 잘 되는데 하여튼 이 2019년 정말 이 격동하는 시대에 중추 여기 한강변 아마 옆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게 돼서 정말 아주 저 개인으로서는 매우 뜻깊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6년 10월로 돌아가 보면 지금 한 3년 전 돌아가면요 이경재 변호사는 악마의 변호사였어요. 2016년 10월 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저 사람은 돈만 밝히는 변호사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 수십 조를 만지는 사람의 변호사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변호사한테는 도대체 수임료가 얼마나 들어갔겠느냐. 이게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얼마나 받았느냐. 대중의 관심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사석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이 받았다고. 많이 받긴 받았는데 그걸 밝히면은 혹시 놀랄까 봐서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수임료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조차도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돈을 뭐 다른 여자가 하나 있어가 거기다가 쑤셔 박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정리한 제가 뭐 썼다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정리한 시대의 기록입니다. 시대의 기록을 감히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부분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까지 약 한 5년간의 기록인데 이 기록은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부분을 아주 논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뭐 광장에 나서든 아니면 술자리에서 토론을 했든 아니면 친구하고 싸웠든 또는 후원을 했든 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일인데 그 시대의 기록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417호 대법정에 관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생략하고 책에 없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7호 대법정의 제목은 우리 법조실 기자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제목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제목을 하는 것이 좋겠나 이렇게 했더니 동아일보의 이호재 기자가 있는데 이 417호 대법정으로 하자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417호 법정에서 말하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되고 다음에 누가 또 이 417호의 손님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 때문에 이 417호를 하자고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이 제목을 채택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 제목에 대한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잘 팔리고 하면 저작권의 10%를 제보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이 사건의 주역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은 최순실, 본명은 본명이 최순실이고 나중에 개명해가지고 최성원으로 되는데요. 최성원 씨는 아마 혹시 압구정동에 계시던 분들은 초이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유치원을 일찍 유치원 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벌어서 자기 힘으로 상당히 이제 재력을 구축한 사업가입니다. 이저 최성원하고 그다음에 정윤회. 여러분 정윤회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특히 여성분들 속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매력 있는 남자로 보여질 겁니다. 저도 정윤회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단정한 사람이 있나 생각했어요. 처음 2012년이 어떤 이제 과정이냐면은 2013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2013년 12월에 되면은 대선을 하는데 2012년은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힘을 받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2010년 3월에 이제 저희 만나게 됐는데 보고 이 상당히 인물인데 제가 느낌이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특별히 이제 가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인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깔끔하고 말도 정돈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최소원 씨가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일체 말이 없어요. 정윤회만 앞장 세워서 얘기하고 최소원은 일체 말이 없더라고. 그리고 다만 돈 계산은 다 서원장이 했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게 자금 실력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고 정윤회 씨는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그 후로도 최성원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그냥 돈 내고 가는 거 연락해 달라는 메모 이거 이외에는 일체 다른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과묵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윤회 씨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이 생전에 평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평양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돌아올 때 가방 수행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런 정도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12월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2012년이죠. 13년 14년 2월 말에 이제 취임을 하고 한데 제가 2014년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터졌는데 정윤회 씨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얼마큼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이걸 뭘 알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세간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윤회 사이에 남녀 관계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본 언론에 나오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변호사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말하자면 20개 하듯이 어떤 걸 아느냐 뭐하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충직한 말하자면 남자 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사를 하나 두면 상사를 충직하게 보필하는 데 특화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충성을 바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되는데 그러면은 정윤회를 공격을 해서 박근혜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성원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이 비선실세라고 그러는데요. 최성원이 제가 이거 2016년 10월에 무슨 뭐 승마 사업 터지고 뭐 하고 이게 이전까지는
이 최성원 이가 박 대통령하고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걸 저 자신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으니 뭐 2012년부터 접촉을 했는데 한 4년간 모르는 상황이니 다른 사람이 안다 하면 그 거짓말이거든요. 자꾸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워낙 최성원이 자기 고안을 하니까 고안을 하는데 뭐 고영태니 뭐 이런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차원택이라는가 차원택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들 보니까 행동하는 거는 뭐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는가 고 청와대 간다는 얘기도 안 해요. 일체 안 한다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청와대도 들락날락 하는가 고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큰 안개 속에 큰 인물로 이렇게 자꾸 부각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살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최를 공격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성원은 대통령한테 뭐 정책적인 조언을 하거나 또는 뭐 판단에 무슨 그걸 하거나 이런 역량이 있느냐? 역량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지는 않았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가 특이한 장점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016년 10월에 독일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3년째 조그마한 1.25평 방에 그러면 여기에서 3년째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저를 그 3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만난 기록이 없다고요. 그 사람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장단점을 제가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하지 않겠습니까? 특징, 뭐가 있다든가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탤런트라고 탤런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촌철살인의 어떤 핵심을 찍어내는 이런 역량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좀 있으면은 이 상황 전체를 포괄하는 언어를 집어내는 역량이 있어요. 그게 탁월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좋은 문장을 쭉 어느 날 하고 시인을 써 이게 아니고 그냥 탁 집어내는 상황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시인적인 말이 되는데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이것을 내 말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느냐? 기자들이 인정을 해요. 기자들이 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발언을 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얘기도 하고 검사가 악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출입 기자들, 법조 기자들이 다 취재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다 뉴스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기사하고 타자를 치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은 센세이션하게 되는 거 아닌데 최성원이가 자기가 좀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딱 들면요. 법정이 417호 법정이 굉장히 커요. 아주 크니까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면 잘 안 들린다고. 최성원한테 마이크를 줘가지고 이제 하면 기자들이 최성원이 얘기함과 동시에 타자 소리가요 417호 법정을 울린다고. 그게 그대로 바로 기사를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역량을 샀구나. 이것이지 무슨 정책 방향을 얘기한다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성원의 이런 점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하고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에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 탄핵도 당하고 구속되고 고용을 치르고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미 다 우리 세상에 다 아는 일이고 다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한테 좀 인정스럽게 하는 점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또 다른 질문은 서운한 점은 없냐, 고마운 점은 없느냐, 이걸 질문했는데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단히 냉철한 사람, 아주 냉철한 사람. 그 얘기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내 삶은 투명 인간으로 살기를 강요당했다. 그렇지. 거기다 대놔놓고 내가 우리 딸 위해 가지고 성마 뭐 좀 부탁합니다. 또 뭐 이것 좀 해달라. 이거는 틈이 없다는. 그 얘기 속에 아쉬움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는 말에 잘 알면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면은 뭐 부탁하고 싶은 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냐 말을 좀 해보지 그랬더니 그게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최고 권력자,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 가까워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인 이 관계 이외 사적인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 최승훈이라고. 최승훈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냉랭한 북풍 찬설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고 제가 생각하죠. 여기에 무슨 모청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